이 판문점 사건 기구로 해서 그다음에 인민군이 군복이 바뀌게 됩니다. 아, 군복이요? 예. 그 전에는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은 네. 승마복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볼록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바지를 입고 이 군화 장화를 신었죠. 가수 장화를. 부츠 네, 쭉 올라오는 네. 거. 네. 그걸 신었는데 그 군복 자체 바지 자체가 이게 그 말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승마복은 그러니까 바지 제일 밑단에 걸개가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 걸개해서 발 뒤쪽에다 걸게 돼 있었죠. 걸고 이렇게 신발 장화 신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군복이 그랬다니까 싸움이 붙었는데 발이 올라가는 겁니다. 발차기를 해야 되겠는데 네, 싸움이 붙었는데 시비가 그러니까 불편했던 네.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인민군에서는 그 군복을 바꿉니다. 북에서는 또 그 여긴 남북 뭐 분계선 생긴 네. 거 말고 또 북쪽에 변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보게 되면 네. 그저 바지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원래는 승마복이 멋지긴 하죠. 네. 근데 그 멋진 거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딱.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거투입니다. 예, 홍강철입니다. 예, 유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1976년 8월 18일에 판문점에서 일어났던 사건, 미루나무 사건이라고도 하고 뭐 나무 절단 사건이라고도 뭐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8월 18일 일어난 사건이라 요것이 또 최근에는 그 남북의 창에서 하는 네. 유튜브 채널에 남북의 썰이라는 걸로 또 방송도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남쪽의 공식 명칭은 8.18 도끼 만행 사건, 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도끼라는 걸 특히 강조해요. 어쨌든 폭력성을 하려고.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공식 명칭은 나무 절단 사건, 트리 커팅 인시던트라 그래갖고 나무 절단 사건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이 사건으로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보니파스 대위하고 또 중위 하나가 죽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죽다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죽게 되는 물리적인 도구가 도끼다 보니까 뭐 사정은 어쨌든 차치하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폭력성, 야만성으로 많이 인용되고 이런 거라서 어쨌든 뭐 시기적으로 이런 사건도 있었으니까 8월에 한번 요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요. 요 판문점이 요 사건 전후로 해서 이제 경비 체계도 좀 바뀌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남북 대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또 홍강철 씨는 북에서 군에 있으셨기 때문에 잘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북쪽의 어떤 버전을 조금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판문점 사건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그래요? 판문점 네. 사건이라고. 네, 그리고 그 판문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강건종합군관학교 거기서 20명, 그다음에 태천 군관학교에서 20명 이렇게 해서 해마다 40명씩 그 갑니다 거기로. 뭐 좀 엘리트들을 뽑아서 보내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준비되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보내는 겁니다. 그게. 네. 이게 보내는데 그 가면 그 친구들은 5년을 복무하거든요. 거기서 5년 복무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데로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 정신적인 싸움이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제가 이 남북이 썰 보니까 그 통일부 전 차관인가요? 네. 그분이 나와서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네. 계획적이었다 이러시더라고요. 판문점 사건은. 꼬투리를 잡아서 북에서 네. 도발한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계획적은 아니었거든요. 그 사건이 그 잘못했죠. 그러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네. 서로가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의하지 않고 미루나무 가지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국 측에서.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인민군 군인들이 가서 찍지 못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인민군에서 교육받기를 그렇게 교육받지 않습니까? 조국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한 그루도 함부로 다치지 못한다. 예? 뭐 이런 게 우리 있네. 네. 그리고 우리 연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빨갛고, 그러니까 뭐 파랗고 테두리 빨갛고 이렇게 되면 조국이 푸른 산가도를 피로서 지켜라. 그래서 연장이 그렇다. 그렇거든요. 아, 예. 네네.
인민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현장가 공부합니다. 네. 근데 그 뜻이고요. 네. 결국은 그렇다니까 그 군인들이 그 다툼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싸움으로 번져졌죠 그게. 싸움으로 번져져서 결국은 그 뭐 도끼 계획적이라면 도끼를 다 들고 들어갔어야죠. 근데 도끼 들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흉기나 무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예, 그죠? 예. 네. 그렇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도끼가 그 나무자루. 예, 나무 따라 자르던 사람들 도끼입니다. 그게 도끼. 그래 그 도끼를 던졌는데 그 도끼 맞고 어쨌든 돌아간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고 일단 네. 좀 정리해야 되면 요거 사건으로 변했다 그래야 되는 거는 원래 공동 경비구예요. 공동. 아, 글자 그대로 공동. 요 공동 경비구에는 거긴 분계선 없이 남북 군인이 같이 섞여 있었던 곳이에요. 그 구역 내에서는 섞여 있었던 곳인데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분계선이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이렇게 선이 요번에 생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넘어갔다 왔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잠깐 네. 넘어갔다 왔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전엔 그런 거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 하나였던 건데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그렇게까지 선이 그어진 거고 원래 이제 이 사건 나기 전에도 사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미군이 한 49명, 국군이 한 1000명 정도 죽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거기는 항상 긴장된 곳이었는데 국지전이 계속 있었네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어쨌든 국군이 네. 한 1000명가량 죽었으니까 뭐 지뢰가 뭐 지뢰를 잘못해서 밟아 죽었건 터졌건, 뭐 네, 네. 쉽게 말해 얻어맞아 죽었건 또 똑같이 어쨌든 이건 저 제임스 리라고 그 공동경비구역의 통역한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까 강철 씨도 얘기했지만 공동경비구역 내에는 매일같이 그 일직 장교 회의가 있어요. 일직 장교 회의에서 저 나무를 초소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지금 없애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미군 5초소에서 3초소 사이에 있는 건데 3초소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잘라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일직 장교 회의 때 우리가 이런 걸 자르려고 한다 서로 합의를 보고 절단할 나무 가지 치려고 한다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미군이 그냥 자르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말렸던 거고 처음에 그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또 자르려고 하다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러니까 아까 그 차관 얘기했듯이 통일부 차관 전 차관 얘기했듯이 계획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계획적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결국은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 박철. 네, 박철 구 중위를 네. 처벌하지 않았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그러거든요. 그런데 북쪽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남한도 아마 같을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군인들 자체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 그게. 네. 그 지키라고 있는 군인들인데 지키는 과정에 그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군인을 처벌하게 되면 그 군인들이 위축되죠. 그러니까 북에서는 처벌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임무를 다한 거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그 처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판문점 사건 기구로 해서 그다음에 인민군이 군복이 바뀌게 됩니다. 아, 군복이요? 예. 그 전에는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은 네. 승마복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볼록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바지를 입고 이 이렇게 장화를 신었죠. 가죽 장화를. 부츠 네, 쭉 올라오는 네. 거. 네. 그걸 신었는데 그 군복 자체 바지 자체가 이게 그 말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승마복은 그러니까 바지 제일 밑단에 걸개가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 걸개해서 발 뒤쪽에다 걸게 돼 있었죠. 걸고 이렇게 신발 장화 신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군복이 그랬다니까 싸움이 붙었는데 발이 올라가는 겁니다. 발차기를 해야 되겠는데 네, 싸움이 붙었는데 시비가 그러니까 불편했던 붙는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인민군에서는 그 군복을 바꿉니다. 북에서 또 그 여긴 남북 뭐 분계선 생긴 네. 거 말고 또 북쪽에 변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보게 되면 네. 그저 바지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원래는 승마복이 멋지긴 하죠. 네. 근데 그 멋진 거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딱.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8월 우연이라는 건 또 하나 우연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지. 계획됐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실제 8월 그 21일이죠. 8월 18일 날은 사람이 죽은 날이어서 이제 8.18 이러는 거고 네. 폴 버년 작전이라 그래서 실제 미루나무를 잘라버립니다. 네.
완전 그 전쟁 위기 단계죠. 데프콘 그 3인가 2까지 예, 3, 올라갈 때요. 예. 쭉 어쨌든 그렇게 올리면서 데프콘 그 작전 개시 그러니까 데프콘 3에서는 실탄을 지급해요 전군에게. 그런데 데프콘 2는 완전 공격 태세까지 갖추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고 항공모함이 오고 뭐 완전히 한번 전쟁위기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 8월 18일 날 김일성 주석이 유감 표명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계획된 거면 유감 표명을 왜 해? 어? 그런 거면 그것도 국가 최고 지도자가 아마 유감 표명한 건 이게 유일할 거예요. 최고 지도,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이 이름 명의로. 최고 사령관 명의로 유감 표명한 건 이러한 거고 좀 전에 강철 씨가 박철 중위를 남쪽에서는 그 처벌 안 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듯이 처벌 얘기하는 건 재밌는 건 남쪽 국군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졌다, 이래서 처벌받은 게 아니라 나무를 뱄잖아요. 근데 나무를 베는 이 현장 지휘관은 JS 경비대대 대대장이었던 비에라 중령이에요. 미군 중령이 이 총 현장 사령관이에요. 나무 베는 그 순간은. 근데 미군만 하는 게 아니거든. 한국군들이 동원이 됐어요. 한국군 제1공수 특수여단이 도는데 이 제1공수 특전여단의 당시 박희도가 여기 사령관이었어요. 여단장으로. 그런데 공동경비구역은 정전협정상 무기를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기껏해야 몽둥이 정도나 들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미군 애들도 그건 다 알아요. 걔들도 총 안 들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전쟁 준비만 했지. 항공모함이 오고 뭐 폭격기가 주변에 있을 뿐이지 공동경비구역 현장에를 무기를 갖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미군도. 쉽게 말하면 전기톱하고 뭐 최소한의 것만 몽둥이나 뭐 이런 거 들고 갔지. 근데 제1공수 특전여단이 박희도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군이 여기에 64명이 참가를 합니다. 한국군 참가하는 애들한테 자동소총까지 다 지급을 해. 수류탄까지. 그래갖고 트럭에다가 소총이랑 무기를 갖고 덮어버린 거야. 이거를 미군은 몰랐던 거예요. 미군에서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거든. 그리고 박희도는 그러니까 참 슬픈 게 미군이 군사작전권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비에라 중령이 여기 총사령관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작전사령관. 박희도는 거기서 작전권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1공수 특전여단을 몇 명 파견해라만 있었지 작전권에. 그래서 그 제임스 리 그 사람 회고록이라 그래야 되나 뭐 쭉 보면 그래요. 당시 그 사람 판문점 뭐지 전문가니까 그 안에 계속 살았던 이 사건 때 계속 미군 조언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박희도는 이 작전 명령이 폴 버냔 작전인지 작전명조차 몰랐다.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박희도가 현장 투여되는 군인들을 한국 국군들에게 무기랑 수류탄 수여해갖고 그리고 미군은 당시 작전 원칙이 뭐였냐면 저 나무를 베버린다. 근데 그러다 만에 하나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를 작전을 계획을 했어요. 인민군이 총을 3발 이상 쐈을 때 공격이라고 보고 같이 쏴라. 미군은 이렇게 작전 명령을 내렸을 때 박희도는 뭐라고 자기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자기는 현장에 가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격 조짐만 보여도 총을 쏴라라 그래요. 그 총 다 지어줬고 그 남북의 썰에서도 박희도가 그런 말 하잖아. 나와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마치 자랑처럼 그거에서 쉽게 말하면 미군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받은 겁니다. 네. 이게 한때 쓰리박이라고 했던 박희도인데 이 광주 민주항쟁 때 그 특공대 뭐 이름도 헷갈리네. 그거를 침투한 그때 당시에 그때는 이제 진급해 있었죠. 사단장이었죠. 박희도. 근데 뭐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이 76년 사건입니다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제 조금 첨언을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뭐 슬픈 사건 어떤 이유에서건 이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이 가지치기의 이제 북의 주장은 그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정리를 하면 그 전날 8월 18일 날 사전에 이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저기가 없었고 합의가 없었다는 거고 이제 미군 측 주장은 늘 가지치기는 했던 거다. 원래는 우리가 이걸 비워버리자고 했는데 북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미군의 소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북쪽의 그 관할도 아닌 거죠. 모든 걸 이제 합의로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날 이제 가시기를 무리하게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북쪽에서 반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인부들이 들고 들어갔던 도끼를 가지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 발차기나 이런 싸움이 잘 안 되니까 뭐 도끼로 이제 우발적인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이 슬픈 사건을 두고 그 이후의 사건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생각해 보면 이 바퀴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10m 앞에만 가면 자기는 총을 쏘라고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좋은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전쟁이 나거나 이후의 사건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도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민군이 진짜 거기서 순간만 잘못하면 마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석유통에 지금 나이타를 켜고 있는 건데 야채하면은 물꽃이 튀어서 화재가 나는 상황인데 바퀴도 명령대로 만약에 인민군이 좀 저항했고 그걸 잘못 판단을 해서 공격이라고 판단해서 이쪽에서 총격을 가했다라면 바퀴도 명령에 따라서 전쟁 났을 수도 있는 거 진짜로. 그렇죠. 네. 근데 뭐 혹시 뭐 이 방송을 보는 이제 구구 뭐 혹은 나는 전쟁해서 북을 밀어버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아 그거 잡기도 잘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슬픈 건 뭐냐면 근데 바퀴도가 이제 나는 그럴 수 없으니 뭐 우리가 자동수총을 갖고 들어갔다 이런 건데 그 다음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거기서 그 난장을 피죠. 그 초소 북한 초소들 전부 다 4개를 쳐부수고 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생각하는 게 제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북한군은 그때 북쪽은 싸운 게 미군하고 싸웠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군을 적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지금 북한 북쪽 군은 미군들을 미제국주의자가 여기 점령군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난 거.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땅에 있는 걸 미국이 왜 다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뭡니까 64명 이 총알바지로 들어간 이 불쌍한 군인들은 특전사 이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그냥 북한군의 같은 동족들한테 그냥 분풀이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 북한군 초소를 여기 지금 특전 여단이 부셔고 이랬을 때 만약에 북에서 진짜 반응을 했다. 그럼 저 전쟁이래. 그러면 당연히 바퀴도도 여기 군인들도 바퀴도 명령에 따라 총격을 가했을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초소를 다 비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소에 사람이 있었으면 무시는데 가만 안 있지. 내 성격 알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성격을.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좀 민감하니까 또 이제 좀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보내준 자료 중에 대송동 마을 얘기가 있어요. 예. 요게 남북, 그러니까 DMZ죠.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남방 한계선 그 2km 안에 있는 마을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마을이 지금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죠, 마을 사람들이. 미군의 지위와 똑같은 적용을 받죠.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2km 안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 미치지 않으니까 이번에 아프간 난민도 2km 미군 부대 역시 마찬가지로. 아, 그래요? 노무현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나라 일국 최고 지도자 대통령도 육로로 방문하려고 미국에게 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서를 제시하고 미군이 허락해줘서 육로로 방북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송동 마을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은 되게 약간 로맨틱하게도 바라보고 네. 아 이제 DMZ의 진짜 전쟁의 참화 속에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이 있다 뭐 아이들 있는 것도 나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생활 수준도 높고 뭐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여기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치지 않는데.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그런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판문점을 그리고 판문점 관할권을 그리고 우리가 휴전협정 당시에 뭐 이게 사인 당사국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전 뭐 기술적인 형식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기술적인 문제들을 많이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부터 이게 뭐 이름이 좋아서 유엔군이 아니잖아요. 사실 미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군이 점령을 자기네 땅처럼 이거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송동 마을부터 해서 우리가 관할권을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76년 사건 때문에 한미 연합사령부도 새로 생겼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론 이 슬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도 뭐 저는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이미지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뭐 국제사회의 어떤 손가락질의 어떤 명분을 조금 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이제 그렇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거나 그 다음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의 대한민국 군대가 미군의 총알바지나 하고 있어야 되겠냐, 여기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걸 기회로 해서 뭐 한미연합사령부가 생겨서 그동안도 없었던 전작권이 더 이상 또 행사할 수 없는 유엔 사령부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조금 핫하고 좀 다루기 민감한 소식이긴 합니다만 댓글에 뭐 어떤 분이 뭐 보셨겠지만 이제 올려주기도 했어요. 이 8.18 사건에 대해서 자기도 좀 관심이 많다. 뭐 자기도 정보가 있다. 근데 뭐 구체적인 사료 뭐 우리가 또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조금 올려주시고 뭐 저희들 견해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 의견들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보고 또 반박할 거 있으면 반박하고 수긍할 거 있으면 수긍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성동 마을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비무장지대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한번 사실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고 사실 요거에 관해서 할 얘기는 굳이 많은데 뭐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계속 꾸준히 관련될 때마다 이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죠. 그 북쪽에서는 또 어쨌냐면 이 사건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항공모함이 오고 뭐 전략 폭격기 날아오고 하니까 북에서는 또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인민이 그다음에 그 준전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준전시라기보다도 그 인민군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원을 하죠. 우리 탄원한다 하는데 대학생들 그다음에 뭐 그 청년들이 다 탄원을 했습니다 그때. 되게 실망했네. 그렇게 하고 다 군복 입고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야말로 전쟁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북은 누구나 다 탄원하거든요. 군대 가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북은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바퀴도처럼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전략가들이 그래서 전략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68년도 푸에블로 사건 때 한번 전쟁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이 이게 76년도 한 거의 10년, 8년 만에 이 사건이 또 터진 거고 이런 거예요. 큰 전쟁 위기였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휘관들이 순간에 잘못 결심하게 되면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거 바퀴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한갓 여단장에 불과한 사람 때문에. 네? 제가 이거 이제 방송을 이제 미리 자료를 받으니까 준비하면서 오면서 나무위키에서 바퀴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무위키도 그렇게 이게 글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친북적이거나 전혀 진보적인 이런 건 아닌데 객관적인 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파적인 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평가도 있고 근데 바퀴도는 이런 평가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진급을 위한 기회주의적인 군인의 전형이다라고 그러니까 업무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전두환 줄을 타고 사단장까지 올라가고 쓰리박이라고 해서 잘 나갔는데 이제 노태우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6개월 안에 합참의장에서 잘리는 바로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군인의 전형이다. 평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진짜 우리가 이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38선 있다가 휴전선 되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는 전쟁 이후에 얻은 땅이 있는 거고 우리는 동해안 쪽에서 얻은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1960년에 5.16 61년이죠. 4.19 나고 나서 61년도에 DJ가 대통령 DJ 말입니다. 정치인 김대중 씨가 처음으로 인제에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돼요. 요게 이제 조금 관련이 돼. 이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천하의 DJ도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몇 번의 탈락을 하면서 기존에 쟁쟁한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들이 있는데 기성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치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인제가 그때 1960년이 돼서 처음으로 우리가 행정권과 정치권을 이양받아서 거기가 새로 지역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었던 당시는 몇 번 출마했으나 떨어졌던 DJ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깃발을 뽑고 당선이 되죠. 근데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5.16이 터져서 이제 당선 지금 뺏기는 그런 사건인데 이제 그거를 보면 우리가 대성동 마을과 합쳐서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주권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건 전범 국가인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 국가의 위치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프간 난민을 받아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받아야지 왜 미국의 지시를 받고서 우리가 아프간 난민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어쨌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382북이죠. 382북. 이전에 네. 인제 뭐 저기 철원, 인제 뭐 고성 뭐 이런 양양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비무장지대와 더불어서 거기도 되게 주권이 완벽히 미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따로 한번 뭐 녹화를 하든지 오늘은 어쨌든 이 판문점 사건에 대해서 주 얘기를 한 거고요. 예. 1976년 8월 18일에 있었던 네. 사건이고요. 네, 늘 와이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댓글로 저희가 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충심성의껏 또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